네, 오늘도 전국의 흐름 세 분 모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상일 의원님께 좀 네. 여쭤볼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생중계로 보내드렸는데 탄핵 이후에 새누리당의 이제 친박계와 비박계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그대로 비춰졌습니다. 사실 뭐 서로 좀 과격한 말까지 이렇게 좀 담아가면서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새누리당 상황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정말 국민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이 볼썽사나운 모습이 이렇게 계속 연출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 이 정치 요체는 이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누리당 전체가 지금은 책임을 느끼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하나하나씩 쌓아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서로 이제 남 탓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 국민이 보기에 정말 실망스러우실 거고요. 이 새누리당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인간 이하다 이런 막말까지 나오는데 네. 정말 새누리당의 핵심들이 이런 수준밖에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 내려놓고 개파를 해체하고 이 국민 앞에 책임진다는 정신으로 이 신뢰를 쌓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데 그 전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 지도부가 진즉 책임을 느끼고 사퇴를 했다면 네네. 이런 사태까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일부 인사들이 벌써 탈당을 했고 지금 뭐 분당의 길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 자리를 비워줬다면 쇄신이 들어올 공간이 생겼고 쇄신 작업은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버티기를 하고 있는 바람에 이제 충돌이 생기면서 정말 국민이 보기에 한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이제는 이 감정이 고조가 돼가지고 아마 서로 뭐 양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친박 지도부는 뭐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측면도 있고 또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대통령을 원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을 할 것 같은데 네네. 심지어 이 새누리당 자산도 지켜야 되겠다. 네. 그런데 모든 걸 내려놓고 무에서 하나하나씩 새롭게 창조하고 건설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결국은 저는 소멸된다고 보는데 이 소멸까지 가는 길, 네. 그 가더라도 좀 의연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친박계 같은 경우는 심야 회동을 하고 이제 무슨 공식 모임까지도 이제 발족을 내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얘기가 나온 게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 청산 대상으로도 지목이 됐습니다. 이러한 어떤 움직임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그래서 될까요? 지금 우리 다 이제 이상일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탄핵안에 반대한 의원이 일단 뭐 야당과 무소속이 다 찬성했다고 보면은 예. 56표가 나왔잖아요. 그만큼 새누리당의 친박이 아직 응집력이 견고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러한 이제 뭔가 버티고 어쨌든 새누리당의 자신들이 어떤 대주주로서 이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만약 표가 그렇게 안 나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비박계가 오늘 황영철 대변인 격, 네. 새누리당의 비상시국위원회의 대변인 격에 황영철 의원이 발표한 8명, 네. 이정현, 조원진, 이장우, 서청원, 최경환, 홍문정, 윤상철, 김진태. 네. 정확히 짚은 것 같아요. 어쨌든 친박의 핵심, 강성 핵심들이고 강경파 의원들이잖아요. 이분을 짚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박은 이제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과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네. 이제 아주 인물까지 적시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 상황쯤 되면요, 어차피 이 당이 같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이 비박과 친박이 이념적이고 뭐 이런 정책적인 면보다는 박근혜란 인물에 대해서 얼마큼 더 친선 관계가 있냐로 이제 됐던 거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예. 이제 집권당이란 큰 울타리 내에서 이 같이 살림을 꾸려왔던 건데 대통령의 이제 탄핵안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이러한 현상은 사실은 불가피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비박도 친박을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비박계 의원들도 정말 친박 못지않게 국민들 앞에 아주 굉장한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석고대죄란 말보다도 그냥 퍼포먼스로 여러 명 모여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고 국민들이 정말 비박도 많은 걸 반성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의 뭐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당을 해체하고 뭔가 재창당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명 바꾸고 이른바 리모델링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지난번 2012년도에 그게 가능했어요. 네. 2004년도에 그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난 다음에 이른바 천막당사 그때 박근혜 대표가
이끌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명도 못 될 것 같다고 해다 121명을 얻어낸 게 박근혜 의원이 그때부터 이제 뭔가 새롭게 탄력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이미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박과 비박이 서로 이렇게 하는 건 국민들이 볼 때는요. 서로 이렇게 무슨 이렇게 재판하는 것처럼 여기 변호사가 계시지만 재판하는 것처럼 뭐 이거 잘잘못 따지지 않는다고요. 예. 똑같은 사람들이다, 똑같은 세력이다라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새누리당이 정말 갈 때까지 갔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흠결은 좀 따져야 되지 않겠어요? 친박은 정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당이론적 얘기 백날이라 소용없지만 이정현 대표 왜 안 물러납니까? 물러나야죠.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는 이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나가겠다. 무슨 안전장치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물러나야지 뭔가 당을 쇄신할 거 아니겠어요? 이 보수 정당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보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른바 보수 정당이라고 치고 보수 세력이라고 치고 말이죠. 보수가 뭔가 새롭게 결집할 수 있는 뭔가 공간이 마련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혹자는 뭐 이 친박 이분들이 이제 자민련처럼 경북 TK 의지해서 뭔가를 당을 만들려 한다는데 TK에 계신 분들 너무 그건 함부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 자민련은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네. 단지 충청이라는 지역 기반에 기대했던 기반했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친박 의원들이 지금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을 적시하고 또 8명 적시하고 이렇게 가지 말고 특히 혁신과 통합이라는 말, 이 말이 대단히 좀 부끄럽다고 느껴요. 뭘 통합한다고 뭘 혁신합니까? 일단 인적 청산이 돼야지 혁신의 출발이 되고 단초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기본적인 책임을 안 지면서 가장 기본적인 걸 안 지면서 뭘 혁신하겠다는 거, 뭘 통합. 아니 촛불을 그렇게 보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까? 알겠습니다. 서로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싸움이 길어지다 보면 서로 험한 꼴을 보게 될 텐데 사실은 뭐 대부분 새누리당이 과연 쪼개질까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그럼 언제쯤 이 시기를 보고 계세요, 혹시? 아마 비박 쪽에서는 이제 조금 뭐 많은 논란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지난번에 그 탄핵소추안 가결될 때 그 메모가 뭐 언론에도 뭐 공개가 됐지만 인적 청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거기에 대통령 옹의 플러스 국정농단 이랬어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에 방조한 소위 비박에서 보기에 그런 분들은 청산을 하자. 그게 안 되면 탈당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결국은 탈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최대한 새누리당에서 쇄신 노력을 해보고 0.1%의 가능성도 없을 때 탈당하겠다. 그래서 좀 생각이 다른데 오늘 어떤 분은 비박의 전 중진 의원은 당분간 새누리당이 각방 쓰는 일이 장기화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뭐 그렇게 장기화되면 새누리당은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을 딱 정해놓고 그때까지 안 되면 결국은 따로따로 가서 정말 뭐 친박만 남은 당이 앞으로 어떻게 생존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마 이 지금 최창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보수를 대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도덕성을 회복하고 이 서민의 아픔을 또 대변하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지키는 이런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설정하고 또 새로운 인물들을 충원하는 정말 열려있는 중도 우파 정당이 탄생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역할을 새누리당 비박계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3지대에 계신 분들 또 뭐 야당 쪽에서 또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 해서 힘을 모아서 또 우리 그동안 대중 속에서 많은 목소리를 낸 분들, 훌륭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네.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그런 노력으로 가고 그래서 뭐 또 새누리당 친박이 어떤 쇄신을 할지 모르지만 거긴 거기대로 쇄신 노력을 해서 뭐 경쟁하는 그런 정당. 그러면 결국은 대선을 앞두고 이 보수가 분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는데 뭐 분열 염두에 둘 거 없이 이 사실은 국민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정당에 국민이 신뢰를 줄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조금 전에 이 의원님께서 이정현 대표의 사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초 21일에 물러나기로 했던 이정현 대표 지도부 동반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나만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도부는 사퇴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지금 나온 자막에 의하면 그런 얘기네요. 네. 지도부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도부가 거의 친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몇 명 빼놓고는요.
근데 지금 지도부가 사퇴를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저는 그 언제입니까? 그 야당도 대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사퇴라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항상 보면 사퇴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항상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어요. 좀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비박, 친박 이분들이 지금 최고위원 이분들이 사퇴를 안 하면요. 당이 어떻게 뭐 이렇게 뭘 새롭게 개혁인지 쇄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틈새 자체가 안 열립니다. 일단 국민들은 최소한도 사퇴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다시 뭐 이제 잘잘못을 따지고 이렇게 쇄신도 하고 이러는 것이죠. 지금 사퇴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예. 이런 얘기 백날에 소용없는 거고 전 또 하나 좀 아쉬운 게요. 지금 촛불 얘기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탄핵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는 또 나오고 있잖아요. 헌재 심리를 당겨라 그리고 여전히 즉각 퇴진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여러 가지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부정의의 문제, 격차의 문제 이런 것들 해소하라는 그 국내 명령 아닙니까? 예. 그럼 정당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당 개혁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정당이 뭔가 이런 나름대로 좀 비박과 친박이 이러면 권력 투쟁하는 건 불가피하다 봅니다. 네. 뭐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최소한도 이게 좀 뭔가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뭐 이런 쪽의 논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서 체면상이라도 그런 다음에 자신들끼리 권력 다툼을 해야지 그것은 완전히 배제하고 감히 국민들 앞에서 7명 이름, 8명 이름 적시하고 이렇게 또 2명 이름 해가지고 서로 완전한 이전 투고, 완전한 인적 공격, 인신 모독, 인신 공격 이렇게 가는 거는 이러면서도 어떻게 이분들이 집권당 의원들인지 모르겠어요. 네. 특히 친박 의원들. 그러니까 너무 제가 원론적인 얘기한다고 제가 또 비판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최소한도 당이론적인 걸 좀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속보가 하나 또 들어왔는데 여야가 15일부터 31일까지 12월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이제 합의를 봤네요. 여야 3당 원내대표 오늘 오후에도 만나서 이제 일단은 지금 전국을 좀 수습해 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탄핵 정국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야정 협의체 이를 두고도 사실은 또 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을 이제 집권당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정부 이렇게 이야기 좀 색깔도 좀 다른 것 같고 좀 네네. 생각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네, 뭐 그 이름은 어떻게 붙이든 저 협의체는 가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건 협의체에서 다룰 내용과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사실은 국가가 지금 뭐 오랫동안 표류를 해왔고 지금 경제는 지금 내려앉고 있는데 네. 결국은 뭐 한교안 대행 체제가 뭐 행정부 일은 맞지만 이 사실 국회에서 주도하고 견인할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입법과 관련해서 우리 민생 경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네. 결국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이 돼서 긴밀하게 서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다만 이제 몇 가지 갈등을 일으킬 핵심 사안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어젠다 중에 이제 핵심인 이미 이제 야당 쪽에서는 밝혔지만 국정교과서 문제랄까, 사드 문제랄까, 또 한일 군사 비밀 보호 협정이랄까, 또 위안부 합의 문제. 근데 이런 핵심 사안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야기하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굉장히 냉철하고 합리적인 이 결론을 도출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 뭐 그게 쉬울지는 모르겠지만 그 협의체 내에서 많은 토론 과정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내주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님께 좀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네.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검찰의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네. 거의 이제 마무리된 게 아니겠습니까? 특검도 그렇습니다. 이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검찰에서 이제 발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그동안에 또 말이 중간에 번복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뭐 뭐라 하죠? 확인했던 내용들도 다시 나왔거든요. 특검 수사 성패 이제 좀 지켜볼 텐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특검 수사 결과는. 예, 일단 특검은 이제 검찰로부터 검찰에서 보낸 자료들을 이제 받게 되고 수사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받게 되죠. 지금 이제 검찰에서 미진했던 부분은 제3자 뇌물수수죄 이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의료법 위반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그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학사 비리 이 부분도 더 들여다봐야 되고요. 예. 세월호 7시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에서 10월 4일 날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12월 11일까지 상당 부분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11명을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7명을 구속 기소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를 냈고 그리고 뭐 녹취록이라든지 또 휴대폰 압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자, 특검에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상당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검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 그다음에 김기춘과 우병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네. 사실상 이 국정농단이라든가 헌정문란 사태의 핵심 인물로 보이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그래서 특검에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이 부분을 이제 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성패가 달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 김기춘과 우병우로 대표되는 이 국정농단의 중심 세력들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제 필요할 거고 아마 이제 특검에서도 상당 부분 지금 그 의지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특히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라든지 그래서 상당히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또 관심이요. 특검과 맞물려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에 쏠려 있는데 글쎄요. 이 판결을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 이게 언제쯤 결론이 날지도 가장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항일 텐데요. 사실은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곳은 소수자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거든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연법률 심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다수행포로서 법률을 우연적으로 만들었을 때 이 법률을 무효화시키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헌재의 기능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헌재가 맡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하고 상원에서 탄핵 의결을 하거든요. 그야말로 정치적 행위죠. 그리고 국민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죠. 네, 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맡김으로써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듯이 그 내려가게 하는 것도 국민의 대표기관이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국민 소환제가 없기 때문에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국회에서 3분의 2라고 하는 다수로 이렇게 이제 탄핵 소추 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대통령의 어떤 국정농단이라는 이 사태가 말이죠. 판단하지만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까지도 2004년 이후에 보면은 간통죄를 빼놓고는 거의 모든 그 판결이 헌재 판결이 여론을 따라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여론이 압도적이고 그리고 국회가 압도적으로 지금 탄핵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헌재에서도 이 탄핵 이 소추 인용 즉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그것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 나아가서는 이제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80일이라고 돼 있지만 그것은 훈시 규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꼭 지켜야 되는 규정은 아닌데 헌재에서 집중 심리를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벌써 16일까지 답변서를 보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헌재에서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헌재 소장이 퇴임하는 1월 31일은 좀 어렵겠지만 네네. 그다음에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날 퇴임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내려질 것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합니다.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헌재 심리가 땡겨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어떤 분들은 또 6개월이 넘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 분이 네. 있어요. 왜냐하면 훈시 규정이니까. 그리고 헌재에서 내린 판결들이 1년을 넘는 것들이 대다수예요. 사실은 13개월, 뭐 2년 이렇게 간단 말이죠. 뭐 예. 이렇게 이번 탄핵 심판이 그렇게 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지만 아까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하나 좀 첨언하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의 제도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뭐 설명했습니다만 거의 첨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탄핵 같은 경우. 노무현 대통령 때가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탄핵을 반대하는데 국회에서 다수에 의해서 탄핵이 그때 가결됐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헌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상원이 있는 이유가 꼭 탄핵뿐만이 아니라 상원은 좀 국민들과 좀 떨어져 있으면서 어떤 그 인기에 영합할 수 있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원이 있는 거거든요. 꼭 내각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경우는요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4% 5% 지지율밖에 안 나왔잖아요 대통령에서. 그리고 국회에서도 234표의 압도적 가결. 그럼 헌재가 여러 가지 법리적인 걸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향후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꼭 헌재가 이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민주주의와 헌정주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거든요. 헌정주의라는 것은 헌법에 의한 정치인데 민주주의는 완전히 국민들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헌재가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완전히 재판관 9명한테 이런 걸 맡기고 있다. 이건 대단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는 헌재의 폐지 같은 경우, 헌재 폐지가 아니라 헌재의 그런 사안에 대한 것들은 좀 권한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그 본질적인 얘기까지 꺼내주셨는데 아까 전에도 계속 이제 특검과 탄핵 심판이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늦어질까 봐서 그 특검을 결과를 보고 헌재에서 뭐 발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있다 보니까 뭐 특검도 관심이 집중되고 헌재 결론도 좀 집중이 되는 상황인데 한 가지 이제 저 탄핵 가결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이 이제 피눈물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검찰 수사 반응에는 좀 침묵을 하고 있는데 관제에서 계속 특검 대비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이제 좀 대응을 해 나올까 전망을 해볼 수 네,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많은 참모들이 좀 이제 대통령도 좀 격앙된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쉬시라는 아마 이런 이제 충고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독서도 권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뭐 산책 하시고 또 독서 뭐 그래서 그 어떤 책을 읽었는지도 보도도 되고 뭐 이순신 장군 뭐 저기 링컨 뭐 전기도 읽었고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좀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피눈물이 난다는 말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다. 뭐 가슴이 찢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도됐는데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께서 1차, 2차, 3차에서 담화하실 때 하신 말씀을 보면 최순실을 내가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굉장히 크다. 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설문 일부 유출에 대해서는 1차 사과 때 인정을 했고 그러나 나머지 뭐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건 지금 인정을 안 한 거거든요. 검찰 공소장을 사상 누각이라고 했고 또 특히 3차 담화에서 본인은 18년 동안 오로지 국회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했고 또 단 한순간도 사심을 부리지 않았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어떤 법률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 말씀하신 거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법리적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에 네.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건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헌재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퇴진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권에서 받아들이질 않아서 탄핵으로 갔지만 그러면 대통령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퇴진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면 법률적 책임은 지금 없다라는 나는 위헌하지 않았고 위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지금 의결한 이 탄핵 소추 내용을 과연 판단을 해서 이거는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명백한 위헌 위법 사유가 된다라는 결론을 내려주는 게 예. 맞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위해서도 이게 맞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후임 대통령도 그런 일을 저지르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전범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뭐 법학 교과서에 실릴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사안이 이런 정도의 국정농단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은 파면되는 게 당연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단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과 이제 뭐 공감을 하면서 동의를 하면서 좀 결이 다른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충돌 지점을 얘기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정치와 법의 충돌의 지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정치와 법이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법치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를 운영할 수 없는 건데. 예. 정치는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네. 법은 또 정치가 국회에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이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도 퇴진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여론조사 자체가 무슨 뭐 전범은 아니겠습니다만 70% 이상이 지금도 즉각 퇴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저께 바로 그 날씨도 추운데 그 촛불 민심에서도 어쨌든 즉각 퇴진 얘기 나오고 헌재 심리 당겨라 이런 얘기 여러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서서히 정책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그럼 국민들의 압도적인 구성원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퇴진을 원하고 있고 국민들의 대표 기구인 의회가 국회가 압도적으로 탄핵을 가결했어요. 예. 그럼 물론 헌재대로 나름 이제 법적인 걸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저는 이겁니다. 이것도 역시 당위적인 얘기라서 공할 수 있는데 이쯤 되면 저는 대통령이 퇴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명예도 좀 지킬 수가 있고 아까 지금 말씀이 이제 원래 4월 퇴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4월 퇴진을 5개월 후에 일을 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단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기 예.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뭐 헌재 심리를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제일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이 논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헌재 심리 언제 할 거냐, 뭐 다수설이냐 소수설이냐 얘기 예. 나올 것이고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6개월이 갈 수 있다 안 갈 수 있다 이거 아주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논쟁이거든요.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시는 게 좋은데 그건 뭐 대통령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강요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지금 이상일 의원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예. 한편 대통령의 결단은 대단히 여전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지 약간 의문부호가 드는 지점이요. 이 직무정지 지전에 이제 조대한 민정수석을 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임명한 시점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지명 전에 SNS를 통해서 뇌물죄가 성립한다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인정하는 셈이 또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이 민정수석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아마 그런 글을 썼던 것 같고 본인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검찰의 어떤 수사의 문제를 뭐 지적한 거다 그랬는데 사실 그 글로만 보면은 이건 뭐 물론 제가 보기엔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이야기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공범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뇌물죄로 본인은 그때는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민정수석을 맡고 나니까 또 뭐 대통령께 여러 가지 법률적 자문을 뭐 하지 않겠습니까? 헌재 심리 과정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좀 난처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말을 할 때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먼저 네. 말씀하셨고 예. 또 저 지금 대통령 이 탄핵 이제 심리에 대비해서 대통령 측에서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 방어권을 행사할 분 중에 한 분 변호사 최명성 변호사이신가요? 이분도 국회에 와서 이 탄핵과 관련 토론회에서 이거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이미 하셨어요. 네. 네. 대통령에 의해서 그쪽에 이제 변호인으로 지정되기 전인데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도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법률가가 아니고 기자 출신이지만 이 공소장의 내용이나 우리가 또 이 1, 2차 청문회 과정을 지켜봤을 때 우리가 과거에 봤던 그렇게 헌신적이고 성공 후사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 뭐 저희들이 사실 특히 여당에서 많은 또 뭐 배신감도 느끼고 그랬지만 네. 과연 어떤 연유에서 이런 농단이 이루어졌는가 오히려 더 정말 궁금해지고 뭐 이러는데 법률가인 분들이 볼 때는 사실은 뭐 나름대로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입장이 바뀐 상황에서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또 뭐 국민들이 주목할 것 같아요. 법률가 입장은 강 변호사님 얘기한테 좀 들어보면 될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안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공보이사 공적인 얘기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얘기와 섞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조대환 지금 민정수석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단순히 성립한다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검찰에다가 제대로 하라고 뭐 이런 식의 글이었던 것으로 있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가지고 다시 또 대통령을 이제 변호해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글쎄요. 안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가 문제가 된 것은 선비가 없기 때문이고 선비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든 자기 자신에게 비율을 맞추는 사람만을 선호하고 그런 사람만을 옆에 두고 정말로 옛날 조선시대와 같이 그렇게 어떤 자기 불이익을 무릅쓰고라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이것이 이런 사태를 가져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서 어쨌든 제대로 뭐 잘 해준다면 또 뭐 좋겠지만 대통령이 혹시 자신의 지금까지도 자신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어떤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왜 대통령을 저 변호하러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아까 최명선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다 하더라도 변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이 또 하고 싶은 방어권의 행사, 내가 정치적으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내가 법적으로는 따져보고 싶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최대한 뭐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네. 법적으로는 어쨌든 한번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들어간 이런 분들이 또 입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또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을 돕는 것이 마땅하겠죠. 좋습니다. 좋은데 전 그것과는 좀 다른 면에서 하나를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탄핵 소추가 가결된 게 4시 10분이었거든요. 네네. 제가 시간 딱 봤습니다. 제가 어느 방송국에 있으면 시간 딱 쟀는데 그리고 그 탄핵 소추 의견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게 5시 20분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차이가 7시 나요. 3분. 7시. 예, 시간이 나죠. 예. 근데 그 시간 사이에 대통령이 임명한 거잖아요. 글쎄 그걸 뭐 그 자체를 뭐 이 대통령 직무가 진행 중인 시간이니까 그 시간은. 예, 예. 근데 그 시간에 꼭 민정수석을 임명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꼭 법적인 측면을 떠나서 너무 대통령이 강하게 지금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적 탄핵이라든지 이 특검에 너무 대비하려는 뭐 대비하는 건 당연하죠. 지금 방어권 행사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한데 네. 저도 대통령으로서 그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막 전해진 소식 하나 좀 살펴보죠. 뭐 여론조사 항상 정례적으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이후에는 어떻게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탄핵 이후에 여론조사 지지율은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함께 조사가 좀 된 게 있는데요.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4%포인트가 올랐고요. 새누리당 0.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국민의당도 떨어졌고 더불어민주당만 지금 3.4% 올라갔거든요. 여론조사 탄핵 이후에 이제 탄핵까지 본 반응입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예, 뭐 냉정히 말하면 통계학을 하는 분들은 정말 의미 없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건 정말 변화가 없다라는 건데요. 네. 저도 뭐 통계학을 뭐 많이 공부를 한 셈이지만 그러나 우리 뭐 1%포인트 올랐다고 해서 또 올랐다 뭐 안 왔다 이렇게 하는데 뭐 대중들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지금 흐름상은 이 탄핵 소추를 주도했던 정당은 뭐 민주당이죠. 국민의당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난 2일 날 네. 표결 시도했다면 부결될 수도 있었고 국민의당에서 많이 주장하지만 9일 날 하는 게 옳았다 뭐 주장하고 사실은 9일은 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그렇죠. 가결 표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한 목소리를 냈고 주도해 왔기 때문에 네. 아마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민주당이 탄핵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좀 했지만 더 밀어붙이지 않는가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약간 브레이크를 걸고 좀 이제 속도 조절, 강도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네. 새누리당은 뭐 변동이 없지만 앞으로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집안 싸움이 더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책임감을 더 느끼는 모습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상황에서 뭐 정당은 뭐 여론의 지지를 더 받느냐 덜 받느냐를 떠나서 우리 국가의 이 혼란 상황, 이 국정의 위기, 우리 경제 민생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지고 관리를 할 건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당이 이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고 목소리를 내주는 게 그게 정말 책임을 느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정치꾼은 네.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데 정치인은 다음 시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이런 말. 정치꾼은 양의 껍질을 벗기는데 정치인은 양털을 깎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이번에 전부 성찰을 해서 그 국민과 민생을 위한 이런 어떤 노력을 해주는 거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끝으로 그래픽이 준비된 게 조금 하나 더 있어서 마저 설명을 드리고 대담 끝내겠습니다. 대선 지지율도 함께 대선 주자 지지율도 함께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2.3%포인트 올랐고요. 이재명 성남시장의 약진이 좀 눈에 띕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0.1%포인트 빠졌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1.8%포인트가 빠졌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